자, 이번 강좌에서는 집합의 뜻과 그 표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동안에 참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어요. 네, 그 속에 보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수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았었어요. 그래서 수학은 전체적으로 약속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고 한다 그러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하기로 하는 이 집합이라고 하는 파트에서도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많은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쓸 수 있게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집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집합이라는 말 참 많이 사용을 하죠. 운동장에서 몇 개의 반이 모여서 체육을 하고 있다가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담당 선생님께 인사를 하고 가야 되죠. 그래서 반장이 또는 회장이 야, 우리 반 모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이 다 모이겠죠. 그렇죠? 이렇듯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개체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 특정한 조건, 어떤 조건이라고 할게요.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개체들, 대상들, 자, 개체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집합이라는 말도 이런 뜻이에요. 그럼 표현은 어떻게 할 거냐? 표시하는 방법은 이래요. 집합을 단순하게 표기를 할 때는 그냥 인쇄체 대문자 A, B, C, D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개체들까지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equal to 등호를 사용을 하고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안에 원소들을 표기를 해주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괄호는 중괄호 외에 뭐 소괄호라든가 각괄호라든가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원소들을 쓰는데, 자, 원소들이 1, 2, 그리고 집합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이상합니다. 이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 가보면 1학년이라고 하는 집단, 2학년이라고 하는 집단, 3학년이라는 집단이 학교라는 큰 집단 내에 들어가 있죠. 그들이 모두 다 원소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원소 속에 또 소집단들이 있죠. 1학년 1반부터 예를 들어서 10반까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집합 내부에 집합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정확한 조건에 맞춰주기만 한다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의 개체들을, 이것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원소.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개체들. 원소라고 한다. 그러면 저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 지금 A의 원소예요. 그러면 우리는 표시를 이렇게 할 겁니다. 또는 자리를 바꿔가지고서 A는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여기 뭐 집합이 있는데, 자, 1이라고 하는 집합은 A 속의 원소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바라다 보니까 3, 4, 5 같은 숫자들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편의상, 자, 4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에는 대시를 하나 그어줍니다. 여기에다가 4는 원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줌으로써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 집합 내의 원소라고 하는 것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법.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집합을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집합의 표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소를 조금 전처럼 하나하나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 있고, 또는 그 원소를 전체적으로 망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서 집합을 표시하는 조건을 제시한
조건 제시법에 의해서. 그 다음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자, A라는 집합이 1, 2, 3, 6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살펴보니까 6의 양의 약수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집합은 어떤 X라고 하는 원소들의 모임인데 X는 6의 양의 약수다. 양의 약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칸이 좀 모자라서 플러스라고 써놨습니다. 6의 양의 약수다. 그러니까 느낌이 사뭇 다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그냥 집합의 형태를 뭉뚱그려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원소가 1, 2, 3, 6 이렇게 있다. 어때요? 되게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 개의 표시 방법들 중에 적당하게 하나를 찾아서 사용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지금 벌써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갈까요? A라는 집합이 원소 2개짜리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도 원소 2개짜리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집합으로부터 S라는 집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S라는 집합의 구조가 이렇대요. 원소는 X인데 그 X는 A 플러스 B다. 여기까지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A라고 하는 게 어디 있고 B라는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 만일에 A라는 원소는 집합 A에서 B라는 원소는 집합 B에서 있는 걸로 체크를 한다면 집합 S는 뭘까? 한번 좀 구해보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잘 읽어보면 집합 S는 A에 있는 원소와 B에 있는 원소를 합친 것을 원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수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죠. 용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르는 산수계산.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A라는 집합의 원소를 써주고 B라는 집합의 원소를 여기다 써줄게요. 그리고 이들을 합칠 겁니다. 그럼 합치면 0, 여기 1, 2, 여기 3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S라는 집합의 원소는 0, 1, 2, 3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조건제시법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집합 S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 있는 집합들 중에는 그 원소 수를 읽어서 집합의 개수가 셀 수 있는 정도 유한계냐? 그러면 우리는 유한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집합의 개수가 한계가 있다. 한정되어져 있다. 만일에 원소의 개수가 한정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한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는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의 집합.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 무한집합이 되어져 버리는 거다. 자, 그 다음 유한집합들 중에 특이한 집합이 하나가 있는데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집합. 저 앞에 있는 저 공자는 뭐냐? 이거는 요 공자는 우리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한자 잘 아는 사람들 빌공자죠. 집합이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이 비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공집합을 표기하는 방법은 이렇게 중괄호만 가지고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든지 요것도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주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니까. 자,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렇게 썼다. 이것은 잘못된 표기 방법이에요.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중괄호만 표시를 하든지 파이 표시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공집합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듯 우리가 집합을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구분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유한집합에서는 그 원소 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상당히 중요한데, 자, 그거를 따로 분류해서 공부를 합시다. 유한집합의 원소수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것의 원소수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표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면 집합 A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요것의 개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NA라고 써주게 되면 A라는 집합 내부에 있는 원소의 총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다. 됐습니까? 간단하죠? 여러 개의 용어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냥 뭐 우리가 거슬러 가면서, 자연의 상태를 거슬러 가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다. 그랬을 때 집합 A의 원소수는 2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간단하네요. 그쵸? 그럼 만일에 B가 공집합이에요. 그러면 B라는 집합의 원소수는 어떻게 될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텅 빈 집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단위는 뭘까요? 개가 되겠죠. 개수를 해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유한집합 형태의 원소수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집합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과 또 다른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이라는 개념. 나와 있는 말뜻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의 집합의 일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의 집합이 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지는 일부의 집합.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을 저렇게 표시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집합을 품고 있는 집합이 바깥에 또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속에 지금 완전히 포함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랬을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고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C자 비슷하게 생겼죠. 반대로 거꾸로 써도 괜찮아요. B는 A라는 집합을 포함한다. 이렇게. 여기에 없는 C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써놨어.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때는 이렇게. 마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할 때 표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시를 그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성질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조금 전에 공집합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이 됐건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하나의 집합에 대해서 공집합은 무조건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 자기 자신을 또 부분집합으로 가져요. A라는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됐습니까? 간단한 거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속에 포함이 되고, 또 B라는 집합이 C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포함이 되어진다면 한데 묶어서 A는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우리 흔히 많이 쓰던 거죠. A는 B다, B면 C다, 그러면 A는 C다. 수학에서. 그쵸? 일반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지만.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하나의 용어가 등장할 겁니다.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어지고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다르다면, 아까 얘기하기를 부분집합이면 같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배제가 되어져 있다면, 이런 경우 우리는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부분집합들 중에서도 특히 이런 경우를 우리는 진짜 부분집합이다, 완전히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됐습니까? 부분집합인데 완전히 포함되어지는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됐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집합에 대한 또 세부적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의 부분집합을 모두 한번 체크해보자. 부분집합은 뭘까? 하나하나 써보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의 집합이 있으면 그 집합의 부분집합들 중에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집합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A라고 하는 집합 1, 2, 3 무조건 포함이 되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 중에서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들이 있겠죠. 그거를 써보는 거예요. 자, 원소 1개짜리는 1, 2, 3 이렇게 있을 터이고, 원소 2개짜리는 어때요? 1, 2 그리고 1, 3 그리고 2, 3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몇 개인가요? 8개가 되나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모두 8개가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진부분집합은 몇 개냐? 그러면 진부분집합은 바로 요것들이 진부분집합이 되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전체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한 개를 제외한 거죠. 자기 자신을 제외한 것들이 바로 부분집합이 되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집합의 규모가 별로 안 크면 우리는 부분집합들의 상황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집합의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경우에 부분집합들을 다 구해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치 아파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원소수가 10개만 돼도 1000개가 넘어가요. 부분집합의 개수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쓰지 않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부분집합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공부해 두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이거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파악을 할 건가? 자, A를 1, 2, 3이라고 했을 때 첫째 부분집합의 개수. 우리가 해봤으니까 몇 개 없으니까 헤아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많은 경우는, 원소수가 많은 경우는 골치 아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바라다 보면 2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2를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지금 1이 포함이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이 포함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어쨌든 3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를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1이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경우의 가지수는 2가지. 그렇죠? 2에 대해서도 역시 2가지. 3에 대해서도 역시 2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1, 2, 3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든 안 되든 그런 경우들에 대해 2의 세제곱계다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8개 맞아 떨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일반화 시켜가지고 한번 좀 써보면, 자, 여기다 공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화된 사실이에요. A라는 집합의 원소수가 M개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첫째,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전체 원소수 M제곱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 공식으로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한 식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조금 전에도 했지만 진부분집합이면 완전히 포함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제외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계에서 자기 자신
한 개를 제외해버리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7개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전체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 한 개를 제외한 거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부분집합들 중에서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자, 이를 반드시 포함한다. 지금 여기서 바라다 보면 이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게 이거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 빼놓고 나머지 원소들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 다음 거기다가 2를 집어넣어 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서 2를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1은 일단 옆으로 살짝 보류. 그리고 우리는 요 2개를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2, 3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있을 테고 1개짜리 그리고 2개짜리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를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를 여기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는 일단 그 이를 빼놓고 얘기하자 그랬으니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세제곱계에서 1을 제외합니다. 1. 여기는 1 하나를 제외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다 씁시다. 세 번째. 이 A의 원소 중 N개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단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m제곱개인데 그 중에 n개, 어떤 대상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n개는 일단 빼놓고 나머지 거 가지고서 부분집합을 만들자. 이렇게. n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이에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n개의 원소를 다 갖다가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무래도 조금 복잡하죠? 생긴 게. 근데 원리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또 이렇게도 돼요. 이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할 때도 똑같이 계산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A의 원소들 중에서 N개를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이렇게 된다.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부분집합도 역시 똑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개수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뭐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다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단한 산수 문제 하나 보고 갑시다. 자,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들 중에 5와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체크해보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포함하는 경우보다는 생각하기가 좀 더 간단하죠.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요거에 의한 꼴로 이 식에 넣어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의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인데 그것들 중에 5, 6 2개가 빠지니까 그 2개를 뺀 나머지 2의 4제곱. 그래서 16개가 5와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참 많은 용어들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집합을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용어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해서
입에 배게 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